안녕하세요. 신화 아카데미 타리아 레비나스 전체성과 무한 서문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6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레비나스의 전체성과 무한을 함께 읽을 서문을 함께 읽을 이상철입니다. 한백교회 담임 목사이고요. 한신대학교에서도 기독교 윤리와 인문학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안 켜졌네요. 저희가 6주 동안 할 텐데 전체성과 무한이 작년 11월인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나왔어요. 레비나스의 주저가 번역이 안 된 상태에서 그동안 레비나스 스터디들이 이렇게 있어 왔는데 아마도 이 전체성과 무한이 번역이 된 이후로 레비나스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문을 읽으려고 한 이유는 이따가 전체성과 무한에 대한 책 구성에 대한 얘기 좀 할 텐데 서문이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전체성과 무한에서 얘기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 레비나스가 물론 여러분 서문이란 거 책의 서문이란 거는 작가마다 좀 특징이 있을 텐데 거의 마지막에 쓰는 경우가 많죠. 다 쓰고 나서 좀 뜸을 들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경우가 서문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레비나스가 전체성과 무한을 다 구성하고 나서 서문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줄 정도로 서문은 제가 전체성과 무한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이고 또 레비나스를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포인트가 좀 다른데 전 역시 신학을 하니까 철학자가 읽을 수도 있고 사회과학하는 친구들이 읽을 수도 있고 신학자, 종교학하는 사람이 읽을 수도 있는데 신학하는 제가 읽었던 전체성과 무한의 서문은 결론적으로 이게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레비나스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거의 많은 책들을 썼는데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밀도 있게 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전체성과 무한 서문은 종말론에 대한 레비나스식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서문을 읽으면서 레비나스가 말하는 윤리, 레비나스가 말하는 얼굴, 타자, 무한, 환대에 대한 얘기도 엮을 수도 있고 또 현현, 에피퍼니 이런 다양한 레비나스의 키워드들이 서문에서 종말론과 겹치고 떨어지고 하면서 전개되고 있어서 신학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서문이 저에게는 인상적으로 다가왔었고 좀처럼 이 종말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 이렇게 기독교도 아니고 유대교 신자이고 랍비고 하니까 종말론을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라고 싶어서 전체성과 서문 읽기를 택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은 너희가 레비나스를 아느냐라는 제목인데 본격적으로 책을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는 것은 다음 주부터 할 거고요. 오늘은 레비나스의 생애, 레비나스가 쓴 책들, 내가 어떻게 레비나스를 만났는지 이런 이야기, 전체성과 무한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 개괄, 그리고 서문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순서로 이야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분 스크립트를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온라인을 듣는 선생님들도 스크립트를 참조해 주시면 레비나스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비나스는 1906년생입니다. 리투아니아. 제가 잠깐 지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리투아니아가 어디 있는지 미리 그렸어야 되는데 나오나요? 여기가 이탈리아죠. 이탈리아고 요 위가 독일이고 여기가 프랑스겠죠. 프랑스고 레비나스가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났는데 리투아니아는 어디 있는 나라냐 하면은 발트해 위쪽에 있어요.
여기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06년에 1906년 리투아니아 유대교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이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서점을 운영했고, 그리고 고모가 출판사를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먹물의 집안이 아니었을까. 남동생이 2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형제. 3형제 중에 장남으로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났어요. 리투아니아는 당시 그 러시아, 제정 러시아 짜르 정권 시절에서 러시아 땅이었어요. 리투아니아 나라는 그 제정 러시아 땅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러시아죠, 러시아. 그러니까 여러분, 레비나스의 출생지는 러시아였다는 거지. 지금은 리투아니아라는 나라가 있지만 러시아 태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국어가 뭐죠? 러시아죠. 러시아어가 모국어예요. 몰랐죠? 러시아어가 모국어고, 물론 이제 유대교 랍비 교육을 받고 했으니까 유대 히브리어도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집에서 유대교 교육을 받았으니까 집에서는 유대 히브리어 썼을 거고, 썼을까? 러시아만 쓰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 국어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이제 레비나스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고, 11살이 되던 해 1916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독일이 리투아니아를 점령하자 어디로 이사를 가냐 하면은 우크라이나로 이사를 가요. 우크라이나는 이쪽에 있어요. 요로 11살 때 16년 때 11살 때 우크라이나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리투아니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에 대한 박해를 피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몰려간 땅이 리투아니아였고, 남쪽으로는 남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였어요. 그러니까 리투아니아랑 우크라이나에 유대교 공동체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다 피하다 몰린 곳이 리투아니아였고, 거의 끝에 우크라이나 마찬가지. 거기서 1916년에 이사를 갔는데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죠. 여기서 우크라이나에서 역사적인 12살 때 볼셰비키 혁명을 경험하면서 러시아가 무너지고 뭐가 되죠? 소비에트가 되죠. 소련. 러시아에서 소련으로 1917년에 혁명을 12살 때 이렇게 직면하면서, 그것도 혁명의 시절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리투아니아에서 독일군이 점령하고 도망친 곳에서 다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또 유대인으로서의 박해를 받고, 1920년에 1차 세계대전이 종료 후에 리투아니아가 독립을 하면서 1920년에 다시 리투아니아로 돌아갑니다. 이때가 15살. 1920년에 리투아니아로 돌아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23년 18살이 되던 해에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으로 유학을 가요.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그 모리스 블랑쇼를 만나죠. 그 평생 친구로 지내게 되는. 그 스트라스부르크는 어디 있는 땅이냐 하면 여기 1920년에서 요 지역이 여기. 스트라스부르크는 여기가 알사스 로렌, 유명한 알사스 로렌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지대에 있어가지고 항상 이제 국경 분쟁이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이 스트라스부르크가 있었던 알사스 로렌 지방은.
그래서 언제는 독일 땅에, 언제는 프랑스 땅에. 레비나스가 유학 가던 그 해에는 독일 땅이었는데 몇 해 전에 프랑스로 됐던 지역이기도 하죠. 이 지역으로 한 문학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알퐁스 도테가 가장 대표적인 거였고, 마지막 수업 이런 유명한 소설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단편 소설로 배웠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프랑스 만세하고 딱 스판에다가 적고 눈물 찌그리고 딱 떠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스테파네트 아가씨 나오는 별의 배경이 되었던 지방은 저지방. 저지방에 가면은 어쨌든 그 국경 분쟁으로 인한 아이덴티티 문제 이런 연구들이 많고 정체성에 대한 혼란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했던 지역이죠. 알사스 로렌지베앙이하고 스트라스부르크는 그곳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레비나스가 유학을 가게 된 거죠. 원래는 이 평전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 요번에 우리 수업 준비하면서 이 평전을 다 읽었는데 그 인간 레비나스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어요. 평전 읽다 보니까 독일로 가고 싶었어. 독일로 가고 싶었는데 독일에서 못 오게 하죠, 유대인이라. 그래서 그런 정책이 있는 거예요. 펜탕 정책이라고. 학교에 있는 정원의 몇 프로 이상을 유대인들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게 이제 한 유럽의 전역에 그런 제도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비나스도 어쨌든 그런 사연들이 겹쳐서 독일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게 되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23살 1928년에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 스트라스부르크의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로 1928년이죠. 대학원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후설과 하이데거를 만나죠. 23살에. 후설에게 갔는데 후설의 조교가 이제 하이데거였어요. 하이데거가 레비나스보다 한 10살 정도 많나? 10살 정도 많았던 것 같고, 레비나스도 똑똑했겠죠? 하이데거는 이때 정말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약관의 나이에 떠오르는 신성과 같은 사람. 그래서 이 하이데거에 대한 동경과 또 하이데거에 대한 약간의 경쟁심, 시기심도 레비나스에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그 시간과 존재를 읽으면서 레비나스는 하이데거 바가 돼요. 사실은 나중에 가서는 초기에, 물론 나중에 가서 하이데거로부터 떨어져 나가지만 요 당시 1928년, 29년, 20대 초반 레비나스는 후설과 하이데거로부터 많은 지적인 흡입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1930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23살에 독일로 갔는데 25살에 그냥 박사학위를 받는 거야. 후설의 현상학의 집과, 이거 책 나왔어요. 그리비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프랑스로 대학으로 간지 18살에 대학 가서 25살에 박사를 받았다는 거죠. 굉장한 이건 약간 학위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짧은 나이에 천재였나 보죠. 후설의 현상학의 직관 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독일로 돌아와서 독일의 현상학을, 후설과 하이데거의 현상학을 최초로 소개하는 학자가 바로 레비나스였어요. 25살에 박사를 받은 거죠. 나는 45살에 박사를 받았는데 화나네요.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와서 국적을 취득해요. 26살 때. 27살 때 라이사 레비와 결혼을 하는데, 이 라이사 레비는 리투아니아 고등학교 때 만났던 첫사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녀, 나이도 동갑이었고, 이분은 피아노
피아노를 되게 잘 쳤던, 연주자급은 아니었지만 피아노 연주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고, 레비나스를 사랑해서 레비나스가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앓고 얼마 안 있다가 또 돌아가셨나 그랬을 거예요. 끝까지 레비나스 강연할 때 따라다니고 옆에서 이렇게 같이 강의하며 옆에서 지켜보고 이랬던. 근데 유대교 랍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시카고에 있을 때 그 라바이 샬만이라는 그 랍비 선생님의 수업을 2강을 들었었는데, 내가 2008년, 9년 이때 이 선생님 수업을 들어서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 선생님도, 라바이 샬만도. 근데 그 이분은 그 시카고 미국 진보 유대교계의 탑이야. 마틴 부버랑 같이 공부했던 이런 분이신데, 내가 수업을 들었을 때는 92살. 92살. 92살인데 와이프 할머니가 93살. 옆에서 강의하는데 와서 티켓을 하고 계셔. 남편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그분도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으셨고, 그러니까 아우슈비츠를 겪고 살아남았던 유대교의 몇몇 거성들이 있어요. 물론 레비나스도 그렇고, 그 라바이 샬만도 그렇고, 마틴 부버도 그랬을 거고, 뭐 하이젠베 많은 이제 또 숄렘도 마찬가지인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유대교 그런 랍비들이 아우슈비츠를 경험하고 많이 장수하셨는데, 레비나스는 89살까지 하셨는데, 레비나스도 은퇴하고도만 강연 다니는데 사모님이랑 같이 강연 다니시는 거를 보고 그 선생님이 생각나더라고, 라바이 샬만 선생님이. 이 라이사, 평생 같이 했던 라이사와 27살 1932년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국적을 취득했으니까 국방의 의무도 마치고 딸과 아들을 두어요. 둘 사이에. 딸은 피아니스트가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8살 때 1933년에 나치 정권이 등장을 하죠. 33년에 나치 정권이 등장하면서 유럽이 가뜩이나 어쨌든 반유대주의가 있었는데, 나치가 등장을 하면서 반유대주의에 대한 염려할 만한 여러 움직임들이 전 유럽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약간 레비나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무의식 중에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유대인이라는. 왜냐하면 리투아니아에서도 그 유대인 공동체로서 굉장히 실존적인 불안에 떨었었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독일에 쫓겨가지고 다시 우크라이나로 가고, 거기서 러시아 혁명을 경험하면서 반유대주의에 쫓기고, 다시 또 나치가 등장하면서 그 어렸을 때부터 있어 왔던 유대인이라는 실존적인 고립감, 실존적인 공포, 이런 것들이 레비나스에겐 늘 있어 왔었는데, 1933년 28살 때 이 나치의 등장이 레비나스로 하여금 나치를 향한 생각을 심도 있게 하게 했고, 그러면 글을 쓰죠. 글을 쓴 게 그 에스프리지에 썼던 히틀러주의 철학에 대한 몇 가지 상상, 나치가 등장하고 나서 1년 뒤에 썼던 그 글입니다. 이것도 번역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안 되나 모르겠는데, 탈출에 관하여 그 30세에 썼던 29살, 30살에 걸쳐서 다 그 나치에 관련된 그 반유대주의와 관련된 반박성의 글들인데, 히틀러주의에 대한 철학에 대한 몇 가지 단상과 탈출에 관하여는 번역이 됐죠. 결국에는 나치가 서구 존재론, 그 제국주의적인 위험에 늘 내포되어 있는 것이어서, 탈출은 어떤 그 전체성, 제국주의 존재론적인 총체성에 입각한 어떠한 영토주의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그 나치의 등장과 더불어서 시작된 레비나스의 전체주의에 대한 염려가, 그리고 그 레비나스의 글쓰기의 목표가 1934년, 1935년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치에 대한 어떠한 경험적이고 또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레비나스를 글쓰게 했던 가장 중요했던 요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34살 프랑스 장교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고 40살 때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45년도에 석방이 되는데, 가족들, 형제들이 다
죽어요.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그래서 레비나스가 자기를 죽인 독일에 절대 가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해요. 절대 안 가요, 정말. 죽을 때까지. 프랑스 사람인데 독일 땅을 밟지 않아. 굉장히 얼마나 이게 한이 되었겠어. 자기를 죽인 나라의 땅을 밟지 않겠다고. 끝까지 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러분 거기 손가락으로 화살표 된 글 한번 잠깐 읽어보면 박사학위를 취득하죠. 1930년에 25살 때 취직을 하는데 후 2차 세계대전까지 9년간 레비나스는 이게 무명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왔는데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프랑스로 돌아왔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아카데믹 서클에서 너 불어 발음이 너무 구리다 라는 몇 번의 지적질을 당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넌 교수 안 된다라는 거야. 일찌감치 포기를 해. 난 교수 못 되는구나. 이런 좌절감이 있었던 거지. 이민자로서의 불안, 유대인으로서의 불안감, 그리고 또 프랑스는 캐톨릭이잖아요. 캐톨릭. 물론 개신교도 있고 그리스도교 국가잖아. 어쨌든 자기는 유대인이었고 그리스도교 국가 내에서 유대인이라는 컴플렉스, 유대인이라는 컴플렉스, 발음이 구리다는 컴플렉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레비나스로 하여금 굉장히 스스로를 위축되고 되게 짜그러들이게 했던 것 같아요. 이 평소에도 읽어보면은 이 시절을 회고할 때 보면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소심하고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하고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존재 자체가 늘 불안한 실존이었던 거죠. 보세요, 여러분. 러시아에서 태어나죠.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스트라스부르크, 독일 이렇게 돌아다니던 이런 행로들이 다 러시아, 프랑스 다 이게 변두리에서 돌아다녔어. 알사스 로렌 지방도 이거 프랑스도 아닌 것이 독일도 아닌 것이 스트라스부르크와 마찬가지. 독일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던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도 이게 러시아도 아닌 것이 독일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다 이런 지역에서 40살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포로 수용소에 가서 몇 년 동안 지내고. 그러니까 항상 내 존재에 대한 낙담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사로잡혔던 삶이 레비나스가 태어나서 40살까지의 삶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보면은 좀 안쓰러워요. 책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난 이렇게 굉장히 준비를 착실히 쌓아나가. 철학 수업도 많이 받고 발표도 되게 열심히 하는데 2차 세계대전 전까지도 하지만 그 누구도 불러주지 않아. 그냥 항상 있는데 그냥 이렇게 쓱쓱 지나가는 뭐라 그러죠? 그냥 물건 대상처럼 그 프랑스에선 취급되었다는 거지. 그런 것이 레비나스에게는 큰 상처로 남았고 내가 여기에 주류가 아니고 영원한 마이너리티고 이러한 열패 의식이 늘 레비나스 40살까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레비나스 인생 전반을 지배했고 결혼하고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고 국방의 의무를 마친 후에 그나마 레비나스가 밥을 먹고 근거지를 마련하고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게 배경이 되었던 게 AIU라고 세계 이스라엘 연맹이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본이 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대인 교육기관, 연합기관인데 거기서 학교를 세워. ENIO라고 동방 이스라엘 사범학교. 이거는 뭐냐 하면 아프리카, 모로코, 알제리에서 프랑스로 많이 이렇게 이민들을 오죠. 사람들이. 그죠? 알제리 우리 데리다도 알투세도 알제리고 데리다도 알제리고 알투세 아닌가? 그러니까 알제리, 모로코 이런 데서 많이 넘어와 프랑스로. 이민자 중에 그 중에 또 유대인들이 있겠죠. 그 넘어온 유대인들을 데리고 학교를 만들어 오신 거죠. 거기에서 일을 해요. 레비나스가 직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자율학습하는 자율학습 감시하는 교사 이런 거. 그러면서 그 학교에서 관사 같은 것도 주고 거기 선생님도 하고 전쟁 끝나고 나서는 교장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요. 이게 이 교장 선생님 35년부터 교장 선생님으로 이 타이틀이 1975세까지 계속
그 동방 이스라엘 사범학교랑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동방 이스라엘 사범학교를 통해서 그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거지. 그 프랑스 사회 내에서. 그러면 탈무드도 그때 읽기 시작하고, 그 레비나스가 나름 프랑스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었게끔 했던 물적인 토대가 되었던 곳이 이 집단이었어요. 거기를 통해서 좀 안정이 되고 그때부터 수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영역들을 점점 넓혀 나가기 시작합니다. 13번 보면은 생애에 1946년부터 61년까지 아까 말했던 동방 이스라엘 사범학교 교장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일을 했고, 61년까지 왜 61년이냐 하면 61년에 그 전체성과 무한을 써요. 이때 55세. 주저가 이제 굉장히 늦게 나온 거죠. 55세 때. 그러니까 61년에 전체성과 무한을 쓰고 그리고 나서 교수가 돼. 뿌아띠에 대한 55세 교수가 된 거죠. 교수가 되면서 동방 이스라엘 사범학교는 이제 교장직을 내려놓지만 계속 관여를 해요. 75세까지. 그러니까 교수하면서도 요 유대교 학교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거죠, 나름. 그런데 근데 레비나스는 또 불행하게도 유대인 커뮤니티에서도 환영을 못 받아. 이게 굉장히 짠해요. 그러니까 속해 있는 데가 없어. 유대인 커뮤니티에 속해 있지 않고, 얘가 프랑스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야. 유대인 커뮤니티, 유대교 이스라엘 몇 번 방문하죠. 박사학위, 명예 박사학위 받으러 몇 번 가고 강의도 하러 가는데, 왜 레비나스가 이스라엘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냐 하면, 뭐 마틴 부부도 그렇고 다 이스라엘 많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유대교 랍비들이 돌아가서 시오니즘에 대한 이런 걸 찬양하고, 레비나스는 사실 그게 내키지 않았던 거지. 시오니즘하고 여러분 나치즘하고 어때요? 비슷하지 않아? 굉장한 동시원적인, 그 동시몬을 중심으로 한 하이아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시오니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치도 마찬가지지 뭐. 그 논리가 싫은 거야. 그 전체성이. 자기는 이 전체성, 토탈리티를 반박하고 이런 사람인데, 시오니즘, 물론 내가 이스라엘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그렇게 동시원적인 그 영역 안으로 몰아쳐가는 이스라엘의 종족주의에 대해서 레비나스가 강력하게 저항은 안 했지만 다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레비나스를 그렇게 환영하지 않아요. 참 이제 사람이 불쌍해. 갈 데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속하지 못하고. 그래서 레비나스가 이 타자에 대한 글을 평생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러한 성장 배경, 또 이러한 이렇게 활동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자기로 하여금 뭐 타자에 대한 전회, 타자에 대한 몰입으로 이렇게 몰아갈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61년에 56세가 되던 해 전체성과 무한을 국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하고, 그 후에 뿌아띠에 대학, 낭테르 대학, 소르본 대학 등에서 15년간 이제 교수 생활을 합니다. 76년에 은퇴를 해요. 은퇴를 했는데 3년 반 더 79년까지 소르본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명예 교수 이런 걸로 소르본에서 강의를 하고, 79년까지 프랑스에서 강의한 것은 이제 마치고, 그때부터는 레비나스가 유명해진 게 은퇴하고 나서예요. 80년대 이후부터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미국도 오고, 그때 미국도 몇 번 오고 이스라엘도 가고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독일만 빼고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거기 또 1페이지 밑에 화살표 되어 있죠. 교수를 늦게 시작한 것은 러시아 출신이라는 배제의식, 아까 불어 발음에 문제 제기했다는 그 지적질도 당하고, 프랑스라는 기독교 사회에서 그 유대교인으로서의 배제된 것도 있었고, 후에 민족 재건을 위해 유대교 공동체를 헌신했지만, 유대교 그 동방 이스라엘 학교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유대의 정신을 이렇게 전승하는 것에 힘썼지만, 또 이스라엘 내에서는, 본토에서는 레비나스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뭐 이러한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겹치는 사람이 레비나스죠. 15분에 보면은 70년에 시카고 로욜라 대학, 로욜라 대학 제가 학교 시카고 있을 때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그 앞을 지나 학교 등하굣길에 있는 학교인데 되게 좋은 학교예요. 로욜라 그러니까 예수의 학교, 서강대학교라고 자매기랑 맺어져 있고 여기 철학과가 있는데 로욜라 대학교 철학과에 미국에서 레비나스를 번역하고 소개한 학자가 있어요. 아드리안 페이퍼 책이라고. 이 페이퍼 책이 여기 루뱅 대학 있죠. 루뱅 대학에 있다가 여기 76년에 71세 때 루뱅 대학에서 레비나스가 명예박사학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루뱅 대학에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요. 로욜라 대학으로. 지금도 이제 레비나스의 대가로 지금도 계셔. 지금 은퇴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있을 때 계셨는데 4, 5년 전까지만 해도 뭐 로욜라 대학에서 70년에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네덜란드 루뱅 대학, 뭐 레이드 대학, 뭐 스위스의 프리부르그 대학 등에서 이제 상들을 받습니다. 레비나스는 80세에 이르러 이렇게 80세 정말 80세 중반 이후에야 미디어와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명성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책들도 이제 그때 가서야 정말 책이 쫙 깔리고요. 물론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뭐 알았겠지만 철학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근데 대중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학자로 알려진 거는 80세 되면 정말 야 이게 정말 너무 고생한 사람이죠. 그리고 89세에 사망을 합니다. 참 보면 짠해요. 안 됐고 또 화살표 한번 보실까요? 레비나스가 숨을 거둔 1995년 12월 26일자 프랑스 일간 신문 리베라시옹은 레비나스를 내 문화의 철학자. 여러분 내 문화는 어딜까요? 여기 보시면 되겠죠? 러시아, 유대, 프랑스, 독일. 네 개 기본을 했다는 거겠죠? 러시아도 잘했을 거고 유대 히브리도 잘했을 거고 뭐 프랑스는 이제 국가였으니까 독일에서 유학했고 영어는 잘 못했대요 생각보다. 다행이다 그래도 다 잘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문화의 철학자라 칭하며 애도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네 개의 문학자의 철학자, 네 문화의 철학자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불쌍하죠. 불쌍하지 않아요? 네 문화에 어디에도 끼지 못했다는 거야. 네 문화의 철학자라고 하지만 러시아 유대인으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탈무드와 러시아 소설 읽기를 뭐 톨스토이스키, 뭐 푸시킨 이런 얘기 톨스토이스키 많이 얘기하죠. 소년 레비나스, 러시아 소년 레비나스. 독일 현상학에 매료되어 훗솔과 하이데거를 만나러 독일로 넘어간 열혈 청년 레비나스. 죽음의 공포가 몰아치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포로가 된 프랑스인 레비나스. 프랑스에 살면서 프랑스 철학 전성기를 이끌었던 프렌치언 레비나스. 이건 여러분 프랑스에 살면서 프랑스 철학 전성기를 이끌었던 프렌치언 레비나스란 말은 좀 잘못된 건 프랑스 철학 전성기는 뭐 68혁명 이후에 등장하는 뭐 포스트 모더니즘, 구조주의, 포스트 스트럭처리즘 뭐 이러한 성향의 학자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데리다, 푸코, 뭐 락강, 뭐 들루즈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사실 이때는 레비나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조용했어. 여기 끼지 못해. 왜 못 껴요? 불을 못하니까. 불을 방 못했겠어?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되게 화려한 사람이잖아. 푸코, 데리다, 다 화려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확 팔색조의 이런 사람들인데 레비나스는 직구 우직하고 그렇게 화려하지 않게 자기 길을 그냥 떠벅떠벅 걸었던 사람인 반면 또 학생운동이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레비나스가 끼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끼워주지 않으니까. 안 끼워줘 안 끼워.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아. 그 사람들이 가져있던 거죠. 그러니까 68혁명 뭐 이런 화려했던 프랑스 혁명기에 레비나스 이름은 없어요. 다 이제 그런 사연들이지. 마이너리티가 이렇게 주류 사회에서 메인 라인에서 목소리를 못 냈던 거죠. 이처럼 다양한 레비나스가 존재하나 그 어느 것도 레비나스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레비나스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늘 경계에 거주하면서 타자로 머물다간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에는 이러한 타자된 삶의 실존이 곳곳에 묻어 있다. 타자 말고 그가 또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이해가 가요. 이렇게 평전을 읽다 보면은, 평전을 쓴 사람도 레비나스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레비나스 지금 굉장히 유명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삶을 추적해 보니까 그동안 너무나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고, 레비나스 스스로도 굉장히 이렇게 잘났는데 스스로가 잘난 척을 못하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딱 피어나지만, 80세 때 피어나지만 그 전까지 굉장히 움츠러들어 있고 이렇게 왜소화된 삶을 이렇게 굉장히 쪼그라들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래도 그런 것들이 묻어 있어요. 이렇게 읽다 보면은 레비나스의 글에 보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우물쭈물해하고 이것이 맞나라는 약간의 회의가 있기도 하고, 그냥 스스로에 대해서 못 믿어하는 것도 있고, 또 어느 부분에 가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모노톤으로 딱 된 게 아니라 어떠한 발언을 하면 이것과 반대되는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어라고 하면서 또 물러났다가 또 이 반론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뭐 이런 글들이 이러한 글쓰기 패턴이 전체 센권 무한뿐만이 아니라 레비나스 글 전반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글도 한 번에 원샷에 쓰지 못했어요. 이렇게 덧붙여 쓰고 지원 다음에 뭘 더 쓰고. 레비나스 비서가 있었는데 1955년부터 80년까지 그 레비나스 타이핑했던 그 동방 이스라엘 학교에 있었던 그 학교 직원이었겠죠. 그 사람의 증언한 게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일단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증언에 의하면 항상 뭐 덧붙여지고 다시 쓰라 그러고 뭐 또 다시 여기다 뭐 첨부할 거 있다고 갖고 오고, 그러니까 매끈하게 뭐 쓴 적은 없다. 뭐 이러면, 그리고 왜냐하면은 항상 그 실존적인 이렇게 요동치고 있었던 거지. 그 생각이, 사유가. 그거 당연히 이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노정을 보면은 이해가 갈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 생애에 대한, 빨리 하겠네요. 길게 생애에 대한 얘기를 했고, 저작에 대한 얘기 좀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것만 일단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놨고요. 탈무드에 대한 책들이 한 4권 있어요. 왜냐면 57년부터 레비나스가 탈무드 강해를 하면서 유명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레비나스가 유명해진 거는 탈무드 강해를 통해서요. 어떻게 보면 57년부터 탈무드 강해를 하면서, 물론 이 전체성과 무한이 레비나스가 부상하게 된 강력한 계기가 되었지만 그 전에 그 탈무드에 대한 강의를 꾸준히 해왔던 거. 탈무드에 대한 책들은 우리나라에 번역되지 않았어요. 한 3권, 서너 권 있는데, 제가 연도수는 프랑스에서 출판된 연도순입니다. 그러니까 1번 탈출에 관하여 아까 그 히틀러 나치 등장에 대한 이야기들 이후에 나온 책이 탈출에 관하여도 2012년에 번역되었고요. 이 책은 1935년도에 나왔습니다. 레비나스의 주저는 물론 토탈리티 앤 인피니티지만 또 하나 초창기를 상징하는 중요한 책이 Existence and Existent, 우리나라에서는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동욱 선생님, 서강대 계시죠 이분? 2003년도, 비교적 빨리 나왔죠. 2003년도면. 이 책은 1947년에 프랑스에서 나왔고 미국에서는 1978년도에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프랑스에서 출판된 연도고 뒤에 거는 미국에서 출판된 연도입니다. 47년, 78년, 한 30년 후에 번역이 된 거죠. Time and the Other, 이거는 시간과 타자, 우리나라에서는 레비나스 책 중에서는 가장 먼저 두 번째로 번역이 된 겁니다. 가장 먼저 번역이 된 건 율리아 무한이고,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에 강영환 선생님이, 역시 서강대학교 계신 강영환 선생님이 시간과 타자를 2001년에 번역을 했습니다.
1947년. 그러니까 존재에서 존재자, 시간과 타자는 레비나스가 포로 수용소에 있었을 때 썼던 수기들, 매뉴스크립트들을 이렇게 이 초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과 타자도 혹시 보신 분들 알지만 굉장히 숨미일관하게 처음부터 쫙 깔끔하게 끝나지가 않아. 메모 조각들 이렇게 있고 거라 굉장히 아포리즘이 세죠. 아포리즘이 강하고 이론서로서의 수미일관성은 없다고 하면 뭐라 그랬지만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그런 거보다는 그 수기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 아이디어죠. 아이디어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성과만 토탈리티안 인피니티가 61년도 에 나왔고 미국에서는 69년도에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도에 번역이 됐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존재에서 존재자는 47년도에 나왔고 78년도에 번역이 됐어요. 미국에서. 시간과 타자도 47년도에 나왔는데 87년에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Difficult Freedom 6번 책 보면 63년에 나왔는데 90년도에 번역이 되고, 그리고 존재와 다르게 본질, 그러니까 Otherwise Than Being Beyond Essence도 74년에 나왔는데 98년에 번역이 되고, 그러니까 그 프랑스에서 나온 거랑 미국에서 번역된 거 사이에 그 갭이 어때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인기가 없어. 몰라서 유명하지 않은 거야. 유명한 사람 푸코 책들은 바로바로 됐어. 우리가 지금 지제 번역되는 것처럼 푸코 책은 나오자마자 미국에서 바로바로 번역됐어요. 그런데 레비나스 책은 굉장히 오랫동안 번역이 안 돼. 전체성과만이 가장 유명한데 이것도 굉장히 8년 9년 후에 번역이 되죠. 물론 어려운 것도 있어요. 번역하기. 왜냐하면은 유대교적인 약간 선문다, 유대교적인 점프가 글들에 많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 인기가 없어서 그런 면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이죠. 그 푸솔의 현상학에서 직관 이론이 책으로는 프랑스에서는 63년에 출판이 됐고 미국에서 73년에 출판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지금 그린비 출판사에서 레비나스 선집으로 해서 출판이 되고 있죠. 지금 이 전체성과 무한도 레비나스 선집 3예요. 3. 첫 번째 그 신죽음 그리고 시간. 후설의 현상학의 직관 이런 번역이 전체성과 무한이 번역이 됐고 저는 기다리고 있는 게 4번하고 5번이에요. 왜 4번과 5번이 중요하냐면 4번이 그 타저성과 초월성이죠. 그리고 5번은 우리 사이인데 엔트로누스. 요게 레비나스의 종교관이야. 종교적인 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논문 쓸 때 요 책을 많이 봤죠. 타저성과 초월 이게 영어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우리 사이 엔트로누스.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한 얘기 많이 있고 기독교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 4번, 5번 책이 번역이 되면은 신학하는 사람들에게 또 종교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Difficult Freedom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책. 63년. 네, 요건 유대교에 대한 책이에요. 이 책은 번역의 대상인가? 아직? 아니네요. 이 책도 굉장히 종교학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는 책이에요. 미국에서 90년에 번역이 됐고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도 굉장히 중요한 레비나스의 후기 저자이죠. 인간사랑에서 번역이 됐는데 그냥 원서를 보세요. 그리고 레비나스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책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Ethics and Infinity. 윤리와 무한. 양면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는 레비나스 책 중에 가장 먼저 번역이 된 책이에요. 2000년도. 제가 대학원 논문이 2001년도인가 2000년도에 끝났는데 석사 한국에서 그때도 타자의 윤리였거든 레비나스. 근데 그때 유일하게 번역된 책이 이 책이었어. 여기 논문 쓸 때쯤에 그 시간과 타자가 번역이 됐고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레비나스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서는 추억과도 같은 책이죠. 근데 이 책이 좋은 게 왜 좋냐면 76세죠, 여러분? 76세라고 되어 있죠. 91년이. 76세면은 81년. 레비나스가 은퇴하고 나서예요. 은퇴하고 나서 막 이렇게 유명해진 때죠. 그런데 프랑스 우리로 따지면 CBS 같은 기독교 방송국 이런 데서 인터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하루하루. 선생님이 어렸을 때 영향을 줬던 게 뭡니까? 난 성경이지. 탈무드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향을 줬던 철학자는 누구야? 베르구송도 영향을 줬고, 푸설도 영향을 줬고, 하이데거도 영향을 줬고, 하이데거는 어땠고, 푸설은 어땠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초반에는 그런 이제 성서와 탈무드에 대한 얘기, 그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중요한 거는 전체성과 무한 그리고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를 소개해요. 선생님이 첫 번째 주저가 인터뷰 세 번째 날에는 선생님이 첫 번째 주저가 전체성과 무한인데 그때 이 책을 썼을 때는 어떠한 느낌이었고 지금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자가. 그럼 그때 이거 썼을 때는 이랬고 어쩌고 저쩌고 이건 그때는 뭐가 좀 부족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농담을 하고 이제 하는 거고 그러면 Otherwise than being 어땠어요? 그거는 이렇게 해서 쓰여진 건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레비나스의 그 생애를 굉장히 사상을 짧지만 아주 요약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레비나스 입문을 할 때는 딱 한번 얇으니까 한두 시간 다 보니까 레비나스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면은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번역도 굉장히 잘 하셨고 또 양면 선생님이 밑에 나름대로 자기 줄을 달아요. 어려운 개념 같은 것들 좀 설명해주고 이런 것도 있어서 혹시 레비나스를 처음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은 일리아 무한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엔트로누스 아까 말했던 우리 사이 Unthinking of the Other 이란 제목으로 달려있고 레비나스의 그 Difficult Freedom이랑 엔트로누스는 되게 긴 게 아니라 단편적인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뭇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그 주제별로 레비나스의 사상을 빨리빨리 보기 되게 좋은 장점이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이런 책, 전체성과 무한도 그렇고 아더라이즈 되는데 호흡도 길고 하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읽어야 어느 하나의 사실을 알고 정보를 아는 건데 요 Difficult Freedom이랑 엔트로누스는 게 단막 되어 있어서 되게 짧고 이렇게 액센트 있고 엑기스적인 걸 특히 흡수할 수 있는 책이고 특별히 종교적인 글들이 많아서 번역되면 좋고 번역이 되더라도 원서 종교학 하시는 분이나 신학 하시는 분은 원서도 하나 사서 대조해 가면서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책인 것 같습니다. God, Death and Time 신, 죽음 그리고 시간이죠. 이거 번역이 됐습니다. 오늘 갖고 오려고 했는데 못 갖고 왔는데 레비나스 제가 그 전체성과 무한 나오기 전에 레비나스 책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는 모두 이 책을 권했어요. 신, 죽음 그리고 시간. 이 책이 왜 좋은 책이냐면 93년도 87세에 나왔는데 이 책은 레비나스가 75년 6년 하고 은퇴를 해요. 소르본 대학교에서 1년 동안 강의를 한 거, 마지막 고별 강연이죠. 한 거를 녹취를 해서 풀어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학부생들, 자기의 생각들을 학부생들이니까 너무 어렵지 않은 용어로 1부, 2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 1부는 굉장히 이렇게 주로 이제 하이데거, 후서 이러한 철학적인 개념들에 대한 이야기고 2부에 가서 윤리적인 이야기고 두 개에 다 나눠져 있는데 이거 첫 학기 두 번째 학기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쉽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레비나스 전 사상이 한 권에 이렇게 모여 있는 밀집되어 있는 책 그리고 쉽진 않지만 짧게 되어 있어요. 보기에 굉장히 좋고
이 한 권만 읽어도 사실은 레비나스를 다 말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 훌륭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들 혹시 여력이 되시면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체성과 무한이 없었으면 이 책을 보고 전체성과 무한이 있으니까 이 책을 보셔야죠. 이 책도 사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얼터리티는 디아더니스 그 타자성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타자성 그러니까 초월성이죠. 타자성과 초월성. 당연히 이제 신학적인 종교적인 책입니다. 이 책이 번역이 되면 또 아주 풍부하게 레비나스와 신학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 외에 탈무드에 대한 책들은 이렇게 빠져 있고 지금 이 정도면은 레비나스 책들에 대한 소개는 뭐 대충 다 많이 된 것 같네요. 레비나스에 대한 개설서들은 많이 나왔어요. 지금 굉장히 요 몇 년 사이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다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레비나스 평전입니다. 이 책을 제가 그 논문 쓸 때 읽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쨌든 레비나스를 갖고 논문을 쓰니까 레비나스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레비나스가 만났던 사람들, 뭐 일화들, 뭐 사건들, 뭐 좋았던 일들, 뭐 안 좋았던 일들 이렇게 비교적 소세하게 적혀져 있어서 레비나스가 이때 이글을 쓸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그 행과 행간 사이의 여백을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많이 유추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레비나스를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분이 계시다면 혹시 이 책을 꼭 읽으세요. 지루하지도 않고 재밌게 잘 쓴 책이고 제가 몰랐던 걸 많이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도 권해드리고 싶고요. 살 책들이 많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설서를 뭐 보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요즘은 번역도 잘 되고 했으니까 레비나스를 직접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꼭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콜린 데이비스가 쓴 처음 읽는 레비나스입니다. 그냥 콜린 데이비스 원서는 그냥 레비나스입니다. 그런데 콜린 데이비스 이 책이 왜 좋으냐 하면은 레비나스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보통 주례사적인 비평이잖아요. 그런데 콜린 데이비스는 굉장히 약간 놀랄 정도로 레비나스를 비판적 지지하는 레비나스 이런 굉장히 이제 레비나스 비판도 하고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 자기가 보기에 이게 제가 보기에 균형감 있게 레비나스를 소개해주는 책이었습니다. 번역도 동력출판사에서 번역돼서 나왔는데 레비나스에 대한 개설서를 사겠다, 개론서 같은 걸 사겠다 하면 저는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레비나스의 생애와 저작에 대해서 끝났는데 좀 끊어갈까요? 네. 지금까지는 레비나스의 생애와 레비나스의 저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할 얘기는 레비나스는 어떻게 다가왔나? 다들 뭐 레비나스를 한 번씩 이름을 들어봤던 친구도 있을 거고 레비나스를 읽은 분도 계시겠죠. 각기 뭐 레비나스를 만났던 서사들이 다를 텐데 지금 저에게 있어서 레비나스는 누구고 왜 레비나스여야 했나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시카고 신학교에서 Turn to the Other라는 제목으로 Turn to the Other니까 타자로의 전회라는 타이틀이고 이제 세부 제목으로는 Dialogue with Levinasian Ethics and 민중 디알로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레비나스의 타자에 대한 이야기와 민중신학의 민중
민중도 굉장히 타자에 대한 담론이기 때문에 민중신학이 사실은 뭐 이론적인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되게 촘촘한. 그래서 민중신학의 외연을 어떻게 레비나스의 타자론을 가지고 넓힐 수 있을까? 또 레비나스의 타자론에는 민중신학이 갖고 있는 프랙티컬한 부분, 프락시스가 없으니까 레비나스의 타자론 역시 민중신학의 프락시스를 통해서 어떤 실천적인 부분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고민하면서 레비나스의 타자론과 민중신학을 엮으려고 했는데 썩 이제 논문을 쓴 다음부터는 논문을 보지 않고 있는 썩 실패한 작업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레비나스는 저에게 있어서 그 이후로 이렇게 넘을 수 없는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려웠고 내가 깔끔하게 끝내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전체성과 무한이 번역되기 전까지 제가 한국에 온 지 지금 5년이 되어 가는데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 레비나스 얘기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하고 뭐 딴 걸 오히려 많이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 전체성과 무한이 번역이 돼서 이제 다시 레비나스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된 동기였던 것 같고요. 박사과정도 그랬고 석사 때도 아까 우리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석사 때 논문 썼던 것도 봤어요. 그 2001년도 보니까 2001년도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석사 논문도 타자성에 대한 뭐 윤리적인 고찰 제목이었고 그리고 그때 레비나스가 들어갔어. 정말 보니까 쪽팔려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정말 벌어버리고 싶은. 그러니까 그때도 레비나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때는 뭐 지금처럼 번역된 것도 없었고 되게 단편적인 지식 같고 그 레비나스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석사 때. 그러니까 2001년 뭐 한 99년부터 있다고 하면 한 20년 가까이 레비나스를 이제 본 셈이죠. 대학원 때부터도 99년도니까 20년 벌써 그렇게 됐네요. 20년 동안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비나스는 이렇게 잡을 때마다 이렇게 딱 이렇게 모래를 잡으면 모래가 슬슬 빠지는 듯한 느낌을 맨날 드는 학자입니다. 아마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내가 제대로 했나? 뭐 잘 말했나? 내가 잘 읽어냈나? 라는 후회가 또 올 거예요. 이 강의가 끝나도 또 다음번 강의가 끝나도 뭐 그런 느낌이 근데 그게 어쩌면 레비나스를 읽는 독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콜린 데이비스가 쓴 이 처음 있는 레비나스에 보면은 콜린 데이비스가 레비나스 효과라는 말을 써. 레비나스 효과가 이런 면들이라는 거예요. 레비나스에 대한 읽기가 결국에는 다 읽고 나서 문제를 처음으로 우리를 소환시킨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 읽고 공부하고 나서 다시 그 문제를 직면하게 하면서 그 흩어져 읽으면서 놓친 부분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굉장히 열려있는 텍스트 읽기가 레비나스 효과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뭐 그런 콜린 데이비스의 말에 위로를 받으면서 레비나스를 읽고 있는 저입니다. 그 레비나스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80년 제가 88학번이니까 20대가 거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열풍이 불었던 시절이죠. 90년대가 80년대는 막스의 세대였고 90년대는 푸코의 세대라고 하죠. 푸코로 위시되는 여러 가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열풍이 몰아닥쳤던 그 시절. 90년대 넘어오면서 현실 사회주의가 이렇게 막을 내리죠. 그리고 거대한 변혁의 물결이 몰아쳤는데 그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신자유주의가 도래했다는 것,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열풍이 불었다는 것. 93년도 내가 군대 제대하던 애인데 그 제대하고 얼마 안 있다가 김영삼이 금융실명제를 발표해요. 제가 반포에 있는 반포치킨에서 치맥을 하다가 그 금융실명제를
그 발표하는 김영삼 그걸 보고 굉장히 다 사람들이 놀랐던 게 생각이 나요. 공동실명제가 발표가 된다는 게 굉장히 경제 정의를 실현하려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김영삼이 뭐 우루과이 라운드, 쌀 개방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자본에 의한 전 지구적 재편이 막 발동되기 시작하던 무렵의 일들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다 완결이 됐죠. 완결이 되고 세팅이 다 끝난 상황이지만 90년대 초반에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97년에 IMF가 터지고 99년도 이때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막 몰려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 때 목회 실습을 가는데 우리 학교에서 목회 실습이라는 걸 가거든요. 일주일 동안 어느 현장이나 교회에 가서 그 대학원 학생,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그 사역을 하는 거야. 제가 갔던 데가 99년도에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이었어요. 근데 김혜성 목사님이라고 그 주민교회랑 붙어 있었던 그때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처음 발생할 그 무렵이었어. 99년도. 그 성남 외국인 노동자 지하에 가면서 유골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맞고 뭐 다치고 이래서 고국으로 송환되지 못한 유해들. 그거 싸우고 그때 우리가 보내주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굉장히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처음 한국 사회에서 대두되던 해였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단편적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신자유주의의 그 파급력이었던 거죠.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가 또 외국인 노동자로 가기도 하고 어디선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려오고 그 자본의 흐름을 따라서 돈만 흘러다니는 건 아니죠. 돈을 따라서 누가 흘러다니나요? 사람이 흘러다녀요. 우리는 비교적 덜하지 사실은 뭐 난민 문제만 봐도 하는데 미국만 봐도 유럽만 봐도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른 언어, 다른 민족, 다른 종교,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너무 다른 것들이 타자들이 막 흘러다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온 타자들 또 우리도 어딘가로 타자가 되어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내 안으로 들어온 타자를 어떻게 환대해야 될까, 어떻게 적대해야 될까의 문제가 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을 해요. 타자에 대한 차이에 대한 이야기. 뭐 데비다도 그랬고 푸코도 당연히 그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차이와 다름을 어떻게 선별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까에 대한 얘기를 하던 때가 90년대였죠. 포스트 담론들이. 근데 그 무렵 사람들의 관심사는 크게 회고해 봤을 때 두 가지 경향이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전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었고 다른 하나는 포스트 모던에 대한 애착이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어렸을 때라 그게 그건 줄 알았어요. 그때는 뭐 20살, 20대여서 공부도 없었고 다 비슷비슷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다른 전선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그러니까 타자론이랑 좀 결이 다른 게 신자유주의 이성이 저질러 버린 이 자본의 피해를 이성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야. 크게 말하면 이성의 저지른 실패를 이성은 아직 진화하지 않았고 이성은 끝나지 않았다. 이성은 더 진화할 것이고 이성의 저지른 잘못을 이성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성에 대한 신뢰와 이성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깔려 있는 진영의 이야기들이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푸코나 데리다라고 상징되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성에 대한 신뢰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너희는 이성이 저지른 피해를 이성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느냐? 이성이 저지른 피해는 이성이 아닌 다른 도구로 이렇게 극복을 해야 될 성질 아니냐? 그러면서 감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욕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두 가지 전선들이 막 이렇게
합종 연행을 하면서 전개되었던 그 시절이 90년대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갈짓자 행보를 했던 것 같고, 그 무렵에 그 정리되지 않았던 그 무렵에 저에게 띄었던 사람이 레비나스였던 것 같아요. 레비나스는 왜 저에게 매력적이었냐 하면은 대학 논문 쓴 무렵 20대 후반 30대 초, 그러니까 이성을 비판을 하죠. 당연히 주체를 비판을 하고 전체성, 총체성을 비판을 해요. 이성을 비판한다는 측면에서는 포스트 모던 담론을 말했던 사람들과 맥을 같이 하는데, 저는 또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어떤 지연을 얘기하고 해체를 얘기하고 유보하고 환유적인 연결고리를 따라가고 이러면서 또 결정을 이렇게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비판을 많이 당했는데, 레비나스는 또 그런 면에서는 단호하게 타자를 중심으로 한 주체성이라는 굉장히 명확한 답을 또 내세워요. 그러니까 레비나스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양날의 선 검과 같던 사람이었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처럼 이성을 비판하지만, 주체를 비판하지만 또 새로운 주체성, 그건 뭐냐? 타자를 정의로 세우는, 타자를 본의로 하는 새로운 주체성에 대한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었다는 점. 그래서 굉장히 저는 레비나스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석사 논문을 쓰던 그 무렵에. 저는 뭐 푸코도 뭐 데리다도 읽고 뭐 레비나스도 그때 다 그 자가 간 줄 알았던 거지. 막 모르고 있다가 데리다가 비판을 받는 지점, 뭐 락강이 비판을 받는 지점, 푸코가 비판을 받는 지점, 또 레비나스가 대안을 제시한 지점들이 이렇게 막 섞이면서, 아, 레비나스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구나라는 측면이 제가 이제 당시에 레비나스에게 꽂혔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 양날의 검과 같은 사람, 그것이 이제 제가 만났던 레비나스였죠. 그 당시. 근데 그렇게만 알고 이제 끝났어야 되는 건데 괜히 끝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이게 레비나스 그렇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레비나스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데리다 빼고, 데리다가 그 편의상학의 폭력인가? 글쓰기와 차이의 라이팅 앤 디퍼런스의 한 챕터가 있는데, 그 형이상학의 폭력인가라는, 바이올런스 오브 메타피직인가, 형이상학의 폭력이라는 굉장히 100페이지가 넘는 글이 있어요. 그게 레비나스를 까는 글이거든요. 그 라이팅 앤 디퍼런스가 전체성과 무한이 나오고, 이 책이 나오고 얼마 있다 나온 책이죠. 60년대 후반쯤에 나온 책이고, 그 레비나스가 데리다의 그 비판에 쇼크를 먹어. 뭐 데리다한테 편지도 막 몇 번 보내고, 그게 아니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쓴 책이 아더라즈 댐빙 그 책이에요. 마지막 주죠. 근데 데리다 빼고는 레비나스를 건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레비나스를 몰라서 그런 거야. 레비나스의 글을 못 읽어. 왜냐하면 못 읽는 이유는, 정확하게 못 읽는 이유는, 나만 정확하게 못 읽는 줄 알았는데 왜 못 읽냐 하면은, 제가 읽어보니까 레비나스가 어려운 게, 이게 또 나중에 또 본문에서 얘기할 텐데, 보통 글을 쓰잖아, 사람이. 글을 쓰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떠한 배경, 글 쓰면 다 알잖아. 이 사람이 어디까지, 어떠한 베이스에서 뭘 공부했고 보이잖아요. 레비나스는 그게 사실 잘 안 읽혀요. 내문화의 철학자라서 내문화의 철학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후설과 하이데거를 깔 때는, 정말 독일 인식론자, 아주 철저한 독일 철학에 입각해서 그걸 까대.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까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 비판하고 그런 건 어렵지 않아. 이게 뭐가 그런데 문제는 소와, 나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런 대안을 내놓는다라고 할 때는 레비나스가 정말 그 글을 읽다 보면은 딱 점프하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딱 떠오르. 이렇게 독일 철학이 이렇게 딱 계단 올라가는 거라면,
어느 순간 얘가 팍 점프를 해. 그 점프할 때는 굉장히 히브리적인 사유 그리고 러시아적인 감수성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베르그송적인 사유들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야가 여기서 달라지는구나 이게 느껴져. 그러니까 전체성과 무한도 후반의 얼굴, 무한, 현형 이런 때는 독일적인 글쓰기가 아니야. 굉장히 다분이다 유대교적인 상상력들에 의해서 쓰죠. 레비나스가 서문에서 말하는 종말론도 당연히 그래요. 발터베냐민 얘기도 나중에 하겠지만 발터베냐민 데리다 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다 그 사람들 유대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 유대 민족들이잖아. 그 유대교적인 상상력들이 레비나스의 글의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는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읽히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유대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미국도 유대교 공부 잘 안 하죠. 근데 미국 신학교에는 유대교 선생님이 꼭 있어. 진보적인 신학교에는. 그러니까 유대교 과목도 열리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신학을 하려면은 유대교에 대한 이렇게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게 미국 학교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레비나스는 다분히 그런 여러 내문화에 걸쳐진 글쓰기를 하고 있어서 가장 읽어내기가 힘들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성과 무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레비나스를 만났고 아직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 만났나 싶어요. 또 아직까지 못 만난 것 같고 나는 그를 만나고 싶은데 잘 만나지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전체성과 무한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갈 텐데 다 읽지 않죠. 다 또 시간을 내서 1부 읽고 또 다음에 2부 읽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서문을 읽음으로써 그 후에 독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혼자 리딩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이번 강좌의 목적이고요. 서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또 거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 레비나스의 터미널로지들이 있죠. 그거는 뒤에 본문에서 나오는 거랑도 다 겹치는 것들이니까 주로 강의는 레비나스 전체성공만 서문에 나와 있는 개념들, 특별히 레비나스적인 개념어들, 터미널로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읽진 않고 오늘은 이 설명 잠깐의 개론적인 얘기만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서문이 얼마 길지 않으니까 한 반 정도는 한 3장 정도만 읽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3장.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씩 윤리, 무한 하나하나 나오는 말과 얽힌 사연들 또 사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성과 무한에 관하여 얘기를 할 텐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책은 딱 여기서부터 여기 땅에서 딱 쓰여진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샷에 쓰여지지 않았고 굉장히 땜질, 덧칠, 꼴라주라는 기법이 있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1953년부터 80년 사이에 레비나스 저작 대부분을 타이핑했던 그의 비서였던 테레즈 골드스타인의 증언에 의하면 토탈리티안 인피니티 앳 50 전체성과 무한 이후 50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2012년에 나왔는데 그 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지. 그 책에서 이제 이 골드스타인이 이 전체성과 무한을 쓸 때 레비나스를 회고하는 거예요. 회고하는 것에 의하면 레비나스가 봉투 뒷면에 계산서 아래쪽에 메모지에 이렇게 쓴 걸 막 이렇게 줬다는 거야. 막 연락이 섰어. 또 이상한 거 갖다 주고 덧붙여 이런 식으로 막 써 내려간 책이 글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물론 썼겠지. 지나가다가 생각나면 어디 막 손에 쓰고 이러지 않았을까?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의식이 어딘가에 앉아가지고 쫙 정리된 게 아니라 이렇게 늘 뭔가 이렇게 솟아나고 이런 것들 놓치지 않고 기억했다가 쓰고 그런 매뉴스크립트들이 모아지고
그 모아진 걸 한 번 더 걸르고 또 모아진 걸 또 걸르고 이러면서 쓰여진 것이 전지성과 무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책을 쓰고 산책을 하고 뭐 커피를 마시고 뭐 이렇게 썼겠지만 그렇겠지만 의외의 우발성, 뭐 즉흥성 뭐 이런 것들이 상징되는 되잖아. 쪼가리들에서 그렇다는 점에서 전지성과 무한이 참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전지성과 무한은 우리 이제 서문만 보지만 1부, 2부, 3부, 4부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이 책이 있으시면 한번 펴보시겠어요? 결론이에요 정말. 앞에 요약. 그러니까 결론만 따로도 나중에 봐도 될 텐데 그러면 재미는 없고 결론은 안 봐도 돼요 사실. 결론은 이제 결론이고 앞에 요약하는 거고 1부, 2부, 3부, 4부가 있죠. 1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성과 무한의 골격이 있다면 1부인 것 같아요. 동일자와 타자라는 제목입니다. 그럼 동일자는 영어로 더 세이게 더 세이. 타자는 the other죠. 동일자와 타자. 동일자에 대한 최초의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동일자. 레비나스도 언급을 하는 사람인데 동일자라고 할 때 동일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레비나스 책을 읽다 보면은 레비나스의 뭐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 1, 2, 3 가운데 하나가 동일자고 타자도 마찬가지고 동일자 타자는 항상 쌍으로 나오죠. 동일자를 얘기할 때 레비나스가 제일 먼저 거론하는 사람이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에요. 파르메니데스. 파르메니데스 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파르메니데스를 떠올리면 헤라클레이토스를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가 로부터 어찌 보면 서양의 사유가 시작되었고 서양의 사유가 양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르메니데스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너무나 유명한 말인데 왜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 왜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 있는가? 세상에는 무언가 있나요 정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헤라클레이토스 이 파르메니데스랑 대결했던 사람인데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은 변한다, 만물은 흐른다. 비커밍이죠, 비커밍. 요 무언가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being이라고 하죠. 있음. 그리고 요게 더 same이에요. 더 same. 동일자. 변하지 않는 근원. 그게 동일자. 레비나스가 더 same은 그 기원이 여기서부터 올라가요. 파르메니데스로부터 시작된 더 존재, 이거 존재죠, 존재. 있음, 뭐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쌍으로 엉켜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커밍은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변화. 이렇게 비커밍이 되는 순간 이 비커밍이 지나온 거는 타자가 되죠.
비커밍이 경유된 것들은 타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는 어찌 보면 타자적인 것의 사유에 처음과 같은 사람인 거고, 파르메니데스는 the same, 동일자에 대한 사유의 처음과 같은 사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서양의 주류 사상, 주류 철학에서 비잉이 승리를 해요? 비커밍이 승리를 해요? 비잉이 승리를 하죠. 나중에 이게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서구 존재 철학의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비나스 전체성과 무한의 일부 동일자와 타자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일자와 타자, the same과 the other를 통해서 서양의 아주 오래된 근원적인 원죄가 뭐냐? the same에 대한 사유. the same이라는 동일자로부터 형성되는 그 하이어아키, 그 위계 질서로 인해서 전체성, 토탈리티가 생긴다는 거죠. 이 책의 전체성은 토탈리티죠. 토탈리티를 되게 경멸해요, 레비나스는. 왜냐하면은 이 전체성으로 인해서 전체성의 결과 무엇이 생긴 거죠? 결국에는 홀로코스트가 생긴 거죠. 레비나스 글쓰기에 근원적인 욕망과 근원적인 에네르기는 홀로코스트예요. 왜? 독일 안 가잖아,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지긋지긋한 한이 있는 거예요, 홀로코스트에 대한. 자기 엄마, 아빠, 동생 둘이 다 죽은 거야, 독일 땅에서. 왜 죽었을까? 홀로코스트죠. 홀로코스트는 왜 생긴 거죠? 나치죠. 나치는 왜 생겼을까? 거슬러 올라가다가 헤겔이 있었고, 헤겔의 그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 그럼 또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전체의 코어였던 the same, 동일자 중심적인 사고가 결국에는 2000년이 흐른 1940년대 가서 홀로코스트 등장한 거다. 그러니까 레비나스는 이걸 뭐 어떤 사유, 뭐 사상적인 뭐 화려함 이런 거를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비극, 자기 실존의 아픔에 대한 치유, 이걸 어떻게 내가 극복을 할 수 있을까를 둘러싼 투쟁, 자기 삶의 물음에 대한 뭐 너무나 큰 갈증과 너무나 큰 그 아픔이 있었던 거죠. 이걸 해결하려고 글을 쓴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성과 무한에서 그게 꼽힌 거지. 그동안은 뭐 존재자에서 존재자로, 시간과 타자 이런 글들에서는 그런 매뉴스크립트들이었는데, 이것이 55살에 이 책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45년이었으니까 15년 동안 좀 칼을 간 거예요. 칼을 갈면서 정말 주인이 하산하라 하산해가지고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러한 그 떨림이 있어요, 레비나스 글에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이게 숙밀관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책. 그 한풀이 살풀이로서의 글쓰기가 레비나스 안에 있고, 아주 분명하게 레비나스부터 밝히고 있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동일자 사자 일부가 전체성과 무한의 어떠한 기본 골조가 될 것 같고요. 2부에 대한 얘기 좀 이따 하고, 3부와 4부가 있어요. 3부와 4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얼굴이 들어가죠. 얼굴과 외제성은 익스티리오러티라고 하죠. 익스티리오러리, 외제성. 그러니까 3부와 4부, 얼굴과 외제성, 얼굴 너머는 시간과 타자에 대한 완성, 시간과 타자에 대한 완결판의 느낌이 있어요. 시간과 타자에서 얼굴에 대한 사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냥 탁탁탁탁 던져놓은 것이라면, 레비나스 3부, 4부, 얼굴과 외제성, 얼굴 너머에서는 그것이 완결 꽉 조인 느낌이 있어요. 시간과 타자가 물음을 던진 거라면 3부, 4부는, 전체성과 3부, 4부도 얼굴의 현상학의 완결판의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좀 달라, 느낌이. 일부가 다르고, 그리고 또 일부 동일자와 타자에 비어있는 부분들을 얼굴의 현상학을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들을 맞추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런 거죠.
이렇게 이렇게 우리 참고서가 있으면 예제풀이가 있잖아요. 예제풀이 적용하고 이런 거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 지젝도 이데올로기 숭고한 대상을 쓰고 나서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삐딱하게 보기를 쓰죠. 삐딱하게 보기 삐딱하게 보기. 우리나라에서 삐딱하게 보기가 제일 먼저 나왔고. 루킹 얼웨이라는 거지. 그 삐딱하게 보기가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나왔어요. 이 지젝책 중에서는. 근데 이데올로기 숭고한 대상이 99년도에 나오고 삐딱하게 보기 2001년인가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근데 왜 삐딱하게 썼냐 하면은 지젝이 이데올로기 숭고한 대상의 예제다. 거기 이제 숭고한 대상이 이론적인 거라면 삐딱하게 보기 뭐 히치콕이라든지 여러 소설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예제풀이 느낌의 보완하는 느낌이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동일자와 타자와 1부와 3부, 4부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동일자와 타자가 커다란 골조를 탁 던져 놓은 거라면 3, 4부에 가서는 그걸 이제 이렇게 메꾸는 살을 덮이는 느낌이 있고 2부 이 내면성과 경제는 또 좀 느낌이 다른 게 그럼 아까 외제성이라는 것과 내면성이 대립항이에요. 외제성은 익스티리오러티고 내면성은 인티리오러티거든요. 그러면서 이 내면성의 문제와 동일자의 문제는 비슷한 거예요. 내면 안의 사유. 다시. 이거 지우는 시간에 편집에서 제어해주세요. 귀찮습니다. 정말 후지다 이거. Thinking of outside, thinking of inside라는 말이 있는데 Thinking of outside는 번역하면은 바깥의 사유 뭐 이렇게 되겠죠. Thinking of inside는 안의 사유. 이것이 외제성. Thinking of inside는 내재성. 하는데 이 외제성과 연관되는 게 타자죠. 외제성과 연관되는 게 그리고 thinking of inside와 연결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동일자 뭐 이런 것들이 내재성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 19세기까지는 서양의 사유는 요 사유였어요. Thinking of inside. 내재성의 사유, 동일자의 사유, Thinking of inside의 사유였는데 19세기에 가서 Thinking of outsider들의 사유가 등장을 해요. 그 Thinking of outsider의 가장 외제적인 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프로이드와 막스와 니체죠. 그래서 19세기 3대 천재라고 하잖아. 프로이드와 니체와 막스가. 여러분 프로이드는 무슨 얘기를 하죠? 프로이드의 키워드 무의식이죠. 무의식. 막스의 키워드 유물론이고 그리고 니체의 키워드. 니체의 키워드는 반이성이에요. 반이성. 반이성, 유물론, 무의식. 무의식은 뭐의 반대입니까? 의식의 반대겠죠, 당연히. 유물론은 뭐의 반대겠죠? 유심, 관념론의 반대겠죠. 반이성은 당연히 이성의 반대겠죠. 여러분 이성, 의식,
의식, 마음, 이성, 이 내면성이죠. 내면성. 이게 동일자야. 반면에 무의식, 유물론, 반이성은 뭐죠? Thinking of outside. 이 내면적인 것을 바뀔 거잖아. 이게 여러분 타자. 이걸 타자라고 하잖아. 무의식도 타자고, 물질도 타자고, 반이성도 타자고. 그러니까 레비나스의 요 말들, 외재성은 요걸 말하는 거야. Thinking of outside적인 사유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있고, 특별히 그거를 타자라고 일컫는 거죠. 내면성과 경계는 2부의 내면성과 경계는 동일자와 타자, 동일자를 설명하는 것으로서의 내면성이고, 그러면서 향유와 거주와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또 하이데거적인 얘기도 하고 막스적인 얘기도 하고 하면서 2부는 좀 따로 떨어져 있는 보론의 의미가 좀 있기도 하고 일부에 또 이렇게 각주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1부, 2부, 3부, 4부가 뭐 완벽한 기승전결의 느낌이라기보다 굉장히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보충하고 서로가 비어있는 부분들로 삽입되고 대리보충, 대리다적인 의미로 대리보충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의 비어있는 부분들을 점점 촘촘하게 메워가는 듯한 느낌이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면 느끼고, 무슨 이렇게 교향곡 같은 느낌? 교향곡 한 곡을 다 들어야 이 전율과 감동이 밀려오는 것처럼 레비나스 1부, 2부, 3부, 4부는 교향곡의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 이런 느낌이 나는 이렇게 구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서문에 관하여 를 좀 보자면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걸로 마쳐야겠네요. 서문에 관하여. 여러분들 뭐 책을 써보신 분도 있고 앞으로 책을 쓰실 텐데 다들, 저도 책을 썼을 때 가장 나중에 쓰는 게 뭘까요? 서문이에요. 서문. 사람마다 필자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서문을 제일 마지막에 쓰게 되더라고요. 창세기, 그 토라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죠. 토라가 한 권이에요. 그냥 그 유대교에서는 한 권이에요. 토라가 한 권인데 토라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고 완성이 된 게 뭘까요?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 그 서문 같은 거지. 서문. 그걸 뭐 제일 먼저 쓰지 않죠. 그게 포로기에 가서 마지막으로 딱 들어온 게, 그러니까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딱 인트로덕션을 창세기 1장부터 쫙 써 가는 거죠. 레비나스의 그 전체성본 무한의 서문이 그래요. 서문이 이걸 1부, 2부, 3부, 4부를 다 하고 나서 분명히 좀 며칠 쉬었을 거야. 이거 너 며칠 좀 쉬고 좀 생각을 가라앉힌 다음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을까를 얘기하는데 윤리를 얘기해요. 근데 첫 문장이, 다음 시간 첫 문장이 이거예요. 우리는 도덕에 속기 쉽지 않을까? 우리는 도덕에 속기 쉽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는 도덕이 아니라 윤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윤리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도덕 이런 게 아니야. 그 윤리는 굉장히 종말론적이야. 근데 종말론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종말론이 아니야. 이런 종말론이야. 그러니까 이런 종말론은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새하늘 새 땅, 뭐 창조부터 새하늘 새 땅 굉장히 딱 직선적이고 수미일관한 그런 종말론, 그건 해결적이죠. 해결적. 절대 정신이 역순위 종말론인 거야. 굉장히 그 시간적인 기승전결의 이것이 있고, 근데 레비나스가 말하는 종말론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제 발토 베냐민도 얘기하고 데리다도 얘기하고 있는 뭐 아웃 오브 더 조이트 하는 뭐 그러한 개념들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종말론은 이런 거야.
그 종말론적인 나의 이 종말론적인 사유를 통해서 나는 새롭게 윤리를 만들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그러면서 그 윤리는 타자, 얼굴, 무한, 현현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서문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비나스의 이 정체성과만의 서문은 제가 볼 때는 레비나스 작품, 모든 작품의 서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한 줄씩 읽어가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읽어가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대화를 하고 이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문이지만 레비나스 사상 전반, 레비나스의 터미널로지들, 개념어들 전반에 대한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선에서, 레비나스의 텍스트의 장점은 내가 이야기한 걸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나 말해도 괜찮아. 다 몰라. 다 똑같은 말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레비나스 효과라고 아까 말했죠, 콜린 데이비스가. 정말 니체가, 푸코가 그랬나? 니체에게는 199개, 1000개, 100개 니체가 있다고. 그런 것처럼 레비나스 역시, 레비나스 리딩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만큼 보이고 열리는 그러한 레비나스의 글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오늘은 개괄적으로 인트로덕션의 차원에서 생애랑 저작이랑 정체성과 무한에 대한 개론적인 얘기만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얘기를 하겠고, 혹시 시간 되시면은 그 참고 자료로 나간 레비나스를 위한 전 이해, 죽은 신의 인문학에 나오는 걸 제가 따왔는데요. 그걸 한번 읽어오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것도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마치고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이렇게 해주세요. 너무 쉬는 시간을 좀 오래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